나는 꿈을 꾸고 나서 자고 일어나면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웬만한 꿈은 기억이 잘 나지 않았다. 그런데 자고 일어나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꿈이 있었는데 신기한 건 그런 꿈을 꾸고 나면 주변에서 임신 소식이 들려오는 것이었다. 나중에서야 그런 꿈들이 태몽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보통 태몽이라고 하면 상징적인 동물이나 과일 같은 것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내가 꾸는 태몽은 실제로 태어날 아기가 나왔다. 그러다 보니 내 동생 태몽도 내가 꾸게 됐다. 어렸을 때라 태몽이 뭔지도 모를 때 꿈에서 엄마가 나에게 아기를 안겨주시며 엄마, 회사 가야 되니까 동생 잘 보고 있어. 라는 말을 하시고 출근을 하셨다. 그렇게 나는 동생이라고 하는 아기를 보다가 어느 순간 꿈에서 깼다. 그때 당시 동생이 없었는데 꿈에서 동생이 생긴 게 신기했는지 바로 엄마에게 가서 꿈 얘기를 말해드렸고 몇 주 뒤에 엄마의 임신 소식을 듣게 됐다. 그 후부터 나는 이런 식으로 주변 사람의 태몽을 대신 꿨다. 임신은 경사스러운 일이었기에 태몽을 꾸고 나면 내 주변에 새 생명이 탄생했다는 생각에 괜스레 기분이 좋았다. 하지만 나는 이 꿈을 꾸고 나서 더 이상 태몽을 꾸는 게 싫어졌다. 그날은 각종 과제에 치여 정신없이 대학교 3학년 생활을 하던 어느 날이었다. 피곤에 찌들어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다가 나도 모르게 잠이 들고 말았다. 그리고 최악의 태몽을 꿨다. 꿈에서 나는 이불에 꽁꽁 싸매진 아기를 안고서 누군가를 찾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안고 있던 아기는 이미 끔찍한 모습으로 죽어 있었다. 나는 이 죽은 아기의 엄마를 찾고 있었던 것 같다. 그렇게 아기의 엄마를 찾기 위해 죽은 아기를 꼭 끌어안은 채 어딘가로 계속 걷다가 꿈에서 깼다. 죽은 아기가 나온 꿈은 처음이라 꿈에서 깨고 나서도 불길한 마음은 진정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바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친척 중에 임신한 사람이나 임신 예정인 사람이 있는지 물어봤지만 엄마는 그럴 만한 사람이 없다고 하셨다. 분명 태몽처럼 느껴졌는데 주변에 임신할 사람이 없다고 하니 그냥 개꿈이라 생각하고 넘기기로 했다. 그런데 그날 오후 학교에서 대학교 1학년 때 같은 강의를 들었던 친구를 우연히 지나가다가 만나게 됐다. 미우야, 오랜만이야. 요즘 잘 지내? 안녕? 나 휴학 좀 하려고 휴학기 내고 오는 길이야. 갑자기 휴학은 왜? 어디 취업했어? 아니, 사정이 생겨서. 친구의 휴학 사유가 궁금했지만 뭔가 안 좋은 사정인 것 같아서 차마 더 물어보진 못했다. 그래, 잘 쉬고 나중에 보자. 나는 친구와 헤어지고서 그 친구와 친하게 지내던 다른 친구에게 전화를 했다. 여보세요? 야, 김미우 휴학한다는데 소식 들었어? 응, 나 알고 있었어. 미우, 갑자기 왜 휴학하는 거야? 무슨 일 생겼어? 그게 내 남친이랑 사고 쳐서 임신했대. 그런데 지금 애 지우려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더라. 내가 취업 준비생이었을 때 지방에 살고 있던 나는 서울에 있는 회사에 면접 볼 기회가 생겨 서울에 며칠 다녀와야 했다. 숙소를 알아볼까 하다가 엄마가 돈이 아깝다며 얼마 전에 서울로 이사간 막내 이모한테 말해둘 테니 이모 집에서 자라고 했다. 마침 면접 보는 회사와 이모 집이 그리 멀지 않아서 나는 잘됐다고 생각하고 엄마에게 알겠다고 했다. 그렇게 나는 간단히 짐을 싸서 면접 전날에 서울로 올라갔고 저녁이 돼서야 이모 집에 도착했다. 이모 집은 2층으로 된 단독주택이었고 오랜만에 본 이모는 서울살이가 힘드셨는지 그새 살도 많이 빠지시고 피곤해 보이셨다. 이모는 나에게 2층에 있는 작은 방을 내주셨다. 그런데 그 방에 들어가자마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굉장히 찝찝한 기분이 들었다. 습기 때문인 것 같아서 일단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다. 그리고서 짐을 정리하고 내일 있을 면접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다 쿵 하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무슨 소리인가 싶어 창문을 봤더니 밖에 번개가 치고 있었다. 내가 잠을 자던 사이 비가 내리고 있던 것이었다. 비가 오르고 찝찝했던 거였나? 라는 생각과 함께 창문을 닫으려고 했는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얀 무언가가 보였다. 마치 하얀 비닐봉지가 바람에 날아가다가 나무에 걸렸는지 제자리에서 휘날리는 모습이었다. 나는 하얀 비닐봉지에 관심 쓸 겨를도 없이
면접을 위해 얼른 창문을 닫고서 다시 침대에 누워 잠을 잤다. 그렇게 다음날 아침에 잠에서 깼는데 코가 막힐 정도로 방 안이 너무 습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창문부터 열었다. 밖은 언제 비가 아냐는 듯이 날씨가 굉장히 맑았다. 면접 봐야 되는데 다행이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어제 자다가 일어나서 봤던 하얀 비닐봉지는커녕 밖에 아무도 없었다. 분명 하얀 비닐봉지 같은 게 제자리에서 휘날리는 걸 봤는데 말이다. 하지만 나는 면접을 보러 가야 했기에 비닐봉지고 보고 일단 씻으러 들어갔다. 그렇게 이 일을 잊고 지내다가 기억 속에서 다시 꺼내게 된 건 몇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엄마가 이모와 심각한 표정으로 통화를 하길래 전화 끊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무슨 전화길래 그렇게 심각하게 봤냐고 엄마에게 물어봤더니 이모가 이사를 하게 됐는데 그 사연이 심상치 않았다. 이모는 서울집으로 이사를 하고 며칠 되지 않고서부터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이모를 쳐다보고 있는 가위에 눌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내가 이모 집에 갔을 때도 이모는 가위 눌림 때문에 몸이 좋지 않은 상태셨다고 했다. 그렇게 참고 지내던 어느 날 이모는 동네 주민 할머니에게서 굉장히 찜찜한 이야기를 듣게 되셨다. 그 이야기는 바로 살인사건이었다. 원래 이모가 살던 집에 한 부부가 살았었는데 남편이 지방으로 출장 가고 아내 혼자 집에 있을 때 도둑이 들어와 아내를 살해한 것이었다. 그때 아내가 입고 있던 하얀 원피스가 피로 다 물들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고 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쩌면 그날 봤던 하얀 비닐봉지 같은 게 단순 비닐봉지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어린 시절 시골에서 자랐다. 내가 살던 시골은 시골 중에 시골이라 동네에 내 또래 애들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항상 혼자 놀아야 했다. 당시 우리 집 뒤에 있는 언덕을 지나면 작은 호수가 하나 나왔는데 나는 그 호수에 가서 물놀이 하는 걸 좋아했다. 하지만 옛날에 사람이 빠져 죽었다는 소문이 있어서 엄마는 내가 호수에 가서 노는 걸 좋아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수심이 얕은 데서 논다고 약속하고 엄마가 밥 먹으라고 부를 때까지 그 호수에 가서 놀곤 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호숫가에 처음 보는 여자아이와 아이의 엄마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계셨다. 마침 혼자 놀기 심심하던 차에 여자아이에게 먼저 말을 걸었고 그렇게 나는 여자아이와 친해져서 호숫가에서 같이 놀게 됐다. 아주머니는 호숫가 근처에 앉아 우리가 노는 걸 흐뭇하게 지켜보셨다. 그 여자아이와 아주머니가 신기했던 건 마을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도 내가 호숫가에 갈 때마다 계셨다는 것이었다. 지금이야 의심을 해보겠지만 그때는 어려서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여자아이와 재밌게 놀 뿐이었다. 그날도 나는 호숫가에서 여자아이와 놀고 있었고 아주머니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다. 한참 정신없이 놀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내 이름이 들려왔다. 유야! 유야! 주위를 둘러봤더니 밖에 있던 아주머니께서 내 이름은 어떻게 하셨는지 급하게 내 이름을 부르시며 내가 있는 곳으로 달려오고 계셨다. 아주머니가 왜 저러시지 하고 상황 파악을 해보니까 내가 어느새 발이 닿지 않는 수심까지 와버린 것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바로 물에 빠지고 말았다. 그때 마침 아주머니께서 도착하셨는지 내 손을 잡아주셨고 나는 그 기억을 끝으로 기절하고 말았다. 정신을 차려보니 집이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엄마를 찾았다. 엄마. 그러자 엄마가 놀라서 방으로 달려오셨다. 미우야, 조금만 기다려. 아빠 금방 오신다고 하니까 같이 병원 가보자. 나는 같이 있던 여자아이와 아주머니가 생각나 엄마에게 물어봤다. 엄마, 나랑 같이 있던 여자아이랑 아주머니는 어떻게 됐어? 그 아주머니가 나 구해줬어. 그런데 엄마가 이상한 말을 하셨다. 엄마가 나를 발견했을 때는 주변에 아무도 없이 나 혼자 호수 안에서 놀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다 내가 점점 깊은 곳으로 들어가길래 엄마가 깜짝 놀라서 물에서 나오라고 황급히 내 이름을 부르셨지만 나는 물에서 나오기는커녕 물속으로 더 들어가 그대로 물에 빠져버렸고 엄마가 겨우 내 손을 잡아서 건져주셨다고 했다. 그렇게 나는 곧 도착한 아빠와 같이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받았다. 그 일 이후 엄마는 나를 그 호수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하셨고 아빠는 나무판에 글을 적어서 호수에 경고 표지판을 세워놓으셨다. 낯선 모녀를 경계하시오. 아무래도 나는 물귀신을 봤던 것 같다.
그날은 유독 비가 많이 오던 날이었다.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꿈을 하나 꾸게 됐다. 집에 검은 형상들이 나를 향해 다가오고 나는 그 검은 형상을 피해 도망치는 기이한 꿈이었다. 나는 거실 커튼 쪽으로 숨으려다가 순간 주위가 확 밝아지면서 잠에서 깨어났다. 침대에 앉아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는데 열려있는 방문 너머로 거실 커튼이 눈에 들어왔다. 새벽이었기 때문에 거실이 어두웠음에도 유독 커튼만 밝은 느낌이 들었다. 나는 왜 저럴까 하며 멍하니 커튼을 보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다 커튼 뒤에서 처음 보는 여자가 나왔다. 평소 같았으면 여자를 보고서 누구냐고 소리를 질렀을 테지만 그 여자가 사람이 아니라는 게 처음 보자마자 느껴졌다. 여자의 몸에서 푸르고 밝은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 여자의 모습은 무섭다기보다 이상하리만큼 신비롭고 아름다웠다. 그러면서 여자는 내가 있는 곳으로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도망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몸이 굳어버려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 나는 움직이지도 못한 채 여자가 나에게 다가오는 걸 계속 보고만 있어야 했다. 어느새 여자가 내 방 안으로 들어왔을 때 순간 움직이지 않던 몸이 풀려버렸고 나는 그대로 부모님이 자고 있는 안방으로 도망쳤다. 그 후 엄마와 아빠를 깨워서 내 방으로 데리고 왔지만 이미 그 여자는 사라진 뒤였다. 나는 부모님이 자다가 깨서 짜증을 내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엄마 아빠가 너도 그 여자를 봤냐며 신기해하셨다. 알고 봤더니 부모님도 나와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것이었다. 엄마와 아빠가 말하길 내가 태어나기 전 엄마와 아빠는 아빠 회사 일 때문에 급작스럽게 제주도로 이사갈 상황에 놓이게 됐다. 제주도에 이사할지까지 알아보면서 아빠 회사 일이 최종 결정나길 기다리고 있던 어느 날 밤이었다. 그날도 비가 많이 내렸다. 그때 아빠는 이미 잠든 상태셨고 엄마도 잠이 들락말락한 상태셨는데 갑자기 벽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길래 봤더니 웬 여자가 벽을 통과해 안방으로 들어오다가 엄마와 눈이 딱 마주친 것이었다. 그대로 여자는 사라졌고 엄마도 놀라서 거실로 뛰쳐나가 봤지만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엄마는 잠결에 꿈을 꿨나 싶어서 그냥 다시 방으로 들어와 주무셨다. 그런데 다음날 아빠가 엄마에게 새벽에 귀신을 본 것 같다는 이상한 얘기를 하셨다. 아빠가 화장실을 가려고 잠에서 깨서 거실로 나왔는데 웬 여자가 슬프게 울고 있길래 왜 여기서 울고 있냐 물었더니 여자가 아빠에게 이런 말을 했다. 제발 가지 마세요. 거기 너무 멀어서 제가 지켜드릴 수가 없어요. 그 말을 끝으로 여자는 사라졌다. 그 일 이후 다행인지는 몰라도 아빠가 제주도로 가야 하는 회사 일이 흐지부지 되다가 결국 취소돼서 우리 가족은 이사를 가지 않게 됐던 것이었다. 처음에는 나와 부모님이 단순한 여자 귀신을 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보고서 그 여자가 집을 지켜주는 귀신인 성주신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가족이 그 집에서 지내면서 손에 꼽을 정도의 나쁜 일은 겪지 않았던 것 같다. 내가 반지하에서 살았을 때의 이야기다. 나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혼자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에 부모님의 허락을 얻고서 자취생활을 시작했다. 당시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아 그나마 월세가 저렴한 한 빌라에 반지하를 구하게 됐다. 주변에서 반지하에 대한 안 좋은 소식을 많이 듣긴 했지만 막상 살아보니 살만했다. 엄마는 혼자 사는 애가 걱정이 됐는지 반찬을 챙겨준다는 명목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집에 와서 자고 가곤 했다. 그렇게 그 반지하 집에서 1년여 정도를 지냈을 때의 일이다. 그날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걸 미리 예견하듯이 밤늦게까지 친구랑 놀다가 내가 시간을 잘못 보는 바람에 우리 집으로 가는 버스가 다 끊겨버렸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우리 집 방향으로 가는 버스가 딱 한 대 남아있어서 급한 대로 그거라도 탔다. 그리고서 집이랑 최대한 가까운 정류장에 내려서 20분 정도를 더 걸어야 했다. 택시를 타면 됐는데 한 푼이라도 아껴야 했을 때라 나는 그냥 걷기로 했다. 하지만 이건 큰 실수였다. 한참을 걷고 있던 중 뒤에서 안 좋은 느낌이 들길래 뒤를 봤더니 한 남자가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 남자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알 수 없는 소름이 돋았다. 나는 뛰면 이상하게 보일까봐 최대한 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향했다. 집으로 가는 중에도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지만
차마 뒤를 돌아볼 수 없었다. 그렇게 집에 도착하니 엄마가 TV를 보고 있었다. 엄마, 안 자고 있었어? 너 기다렸지. 밤에 얼마나 위험한데. 일찍 좀 다녀. 나는 집에 오다가 눈이 마주쳤던 남자를 애써 잊으려고 얼른 화장실로 들어가 샤워를 했다. 씻고 나와서 잘 준비를 하기 위해 방으로 들어왔는데 창문이 평상시 열지 않던 방향으로 살짝 열려있는 것이었다. 엄마가 환기시키려고 열었나? 라는 생각을 하고 창문을 닫으려고 했다. 하지만 나는 곧 비명을 지르면서 엄마에게 외쳐야 했다. 엄마, 경찰! 경찰에 신고해! 열려있는 창문 사이로 웬 눈동자와 눈이 마주쳤기 때문이었다. 경찰에 신고한 후 다시 창문을 보니 이미 눈동자는 사라진 뒤였다. 잠시 뒤 도착한 경찰은 집 주변 여기저기를 둘러보다가 집 앞 전봇대에 있는 CCTV를 보고서 지금은 새벽이라 아침에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 요청을 하겠냐고 물었고 나는 일단 요청서에 내용을 적었다. 그 후 경찰은 CCTV 영상이 확인되는 대로 연락을 주겠다고 하고서 돌아갔다. 하지만 나는 창문틈에서 마주쳤던 눈동자가 잊히지 않아 그날 밤은 잠을 한숨도 못 잤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알고 봤더니 집 앞 CCTV가 단순 방범용으로 달아뒀던 장식용 CCTV라 범인이 누군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런 경찰의 연락을 받고 난 뒤 이상하게도 내 머릿속에는 그날 밤 집에 오는 길에 마주쳤던 그 남자가 자꾸 생각났다. 결국 엄마는 내가 그 반지하 집에서 계속 지내는 걸 반대하셨고 새로운 집을 구할 때까지 부모님 댁에서 지내야 했다. 고등학교 여름방학 때 부모님께서 공부 좀 하고 오라고 나를 기숙학원에 보냈을 때의 이야기다. 아파차를 타고 기숙학원으로 들어가는 길에는 그냥 잘하고자 하는 마인드였는데 막상 경험해보니 기숙학원의 살인적인 스케줄 때문에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그렇게 하루하루 피곤해지들어 공부하고 밥 먹고 잠자고 다음날도 공부하고 밥 먹고 잠자고 이런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내 몸은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 그날도 열심히 자습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몸살 기운이 느껴지길래 나는 룸메이트에게 말을 하고서 먼저 숙소로 올라와 침대에 누워 잠에 들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추워서 잠에서 깨고 말았다. 룸메이트가 에어컨을 틀었는지 몸살 기운 때문에 평소보다 에어컨 바람이 더 차갑게 느껴졌다. 나는 룸메이트가 더울까봐 에어컨을 끄지 못하고 대신 이불을 목끝까지 덮고서 다시 잠을 자려고 눈을 감았다. 하지만 몸이 더 따뜻해지기는커녕 공기는 더욱 차갑게 느껴졌다. 결국 추위를 참지 못하고 에어컨을 끄려고 눈을 떴는데 천장에 하얀 연기 같은 게 보이는 것이었다. 방에 가습기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스친과 동시에 하얀 연기는 점점 사람의 형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뒤로의 기억은 없다. 아마 그대로 기절한 것 같았다. 다음날 아침 룸메이트가 맞춰둔 알람 소리 때문에 눈이 떠졌다. 몸은 여전히 몸살 기운 때문에 좋지 않았다. 그때 룸메이트가 나에게 다가와 안부를 물었다. 몸은 좀 어때? 아직도 좀 안 좋아. 오늘 선생님한테 말하고 수업 빠져야 될 것 같아. 아, 그리고 미안한데 오늘 에어컨 좀 꺼놔도 될까? 어제 추워서 잠을 제대로 못 잤어. 에어컨? 어제 에어컨 킨 적이 없는데? 너 아프다고 해서 추울까봐 어제 일부러 안 켰어. 봐봐, 지금도 꺼져 있잖아. 이상하다. 분명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는데 몸이 안 좋아서 그랬나? 그렇게 어젯밤 일은 몸살 기운 때문에 생긴 해프닝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선생님에게 몸이 안 좋다고 말한 다음 그날은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잠을 잤다. 그러다 새벽에 기침소리 때문에 잠에서 깼다. 내 기침소리인가 싶었지만 기침소리의 주인공은 내가 아닌 룸메이트였다. 룸메이트는 어째서인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앉아서 미친듯이 기침을 하고 있었다. 미우야, 괜찮아? 룸메이트는 내 말에 대답도 없이 계속 기침을 했다. 나한테 감기라도 옮았나라는 미안한 마음에 나는 룸메이트의 이불을 조심스럽게 흔들면서 룸메이트의 이름을 불렀다. 미우야, 김미우! 하지만 내가 룸메이트를 부르면 부를수록 룸메이트의 기침소리는 더 거세져갔고 나는 그럴수록 룸메이트의 이불을 더 세게 흔들었다. 그 순간 이불이 푹 꺼지더니 룸메이트가 침대에서 일어났는데 갑자기 자는데 왜 깨우냐고 나에게 화를 내는 것이었다. 야, 미쳤어?
한밤중에 왜 그래? 나도 어이가 없어서 룸메이트에게 상황 설명을 했더니 룸메이트가 기침 같은 건 한 적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잘 자고 있는데 누가 몸을 세게 흔드는 바람에 자신이 더 놀랐다고 했다. 결국 나는 다음날 바로 기숙학원이고 뭐고 부모님에게 말하고서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사람이 기가 약해지면 귀신을 본다는데 그 숙소방에 어떤 사연이 있는지 몰라도 그날 내 몸이 급격하게 안 좋아져서 봐서는 안 될 무언가를 봤던 것 같다. 내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우리 아파트 주변에 초등학교가 없어서 마을버스를 타고 15분 정도 거리에 있는 초등학교를 다녀야 했다. 그날도 학교를 가려고 아침에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이었다. 그때 노란 어린이집 봉고차가 내 옆을 지나가다가 저 멀리 서는 것이었다. 그리고 봉고차에서 아저씨 한 분이 내리시더니 나에게 다가왔다. 학교 가니? 네, 학교 가고 있어요. 어디 학교야? 미우초등학교요. 아, 그럼 잘 됐네. 아저씨도 어린이집이 그쪽이라 미우초등학교 지나가는데 아저씨가 태워다 줄게. 아니에요. 저 버스 타면 돼요. 아저씨가 태워줄 테니까 버스비 아꼈다가 맛있는 거 사 먹어. 아저씨의 그 말에 순간 내 머릿속에 떡볶이가 떠올랐다. 나는 어린이집 봉고차라 큰 의심 없이 아저씨 차를 얻어 타기로 했다. 차에는 땡땡 어린이집이라고 쓰여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린이집 봉고차 치고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밖에서 차 안이 안 보일 정도로 썬팅이 짙게 돼 있었으며 차색도 많이 바랬을 뿐더러 무엇보다 차에 기스도 많고 여기저기 찌그러져 있었다. 당시 어린 초등학생 여자였던 나는 차에 대해서 잘 알 리가 없으니 그때는 그냥 차가 좀 낡았나 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 하지만 그런 나에게 그 봉고차가 위험하다고 느끼게 해준 결정적인 게 있었다. 아저씨가 나에게 차를 타라고 봉고차 문을 열어주셨는데 차 바닥에 소주병 2병이 나뒹굴고 있는 것이었다. 아무리 내가 어렸다고 해도 어린이집 차에 소주병이 있다는 게 이상하다는 걸 단번에 느낄 수 있었다. 아저씨는 나에게 얼른 차에 타라고 내 등을 떠무셨지만 나는 차에 오를 수 없었다. 아니, 차에 타고 싶지 않았다. 어떻게 차에 안 탄다고 말할까 고민하던 중 마침 회사원으로 보이는 아저씨 한 분이 나와 아저씨 옆을 지나가시길래 나는 큰 목소리로 말했다. 아저씨, 죄송하지만 저 그냥 버스 타고 갈게요. 정류장에 친구가 기다리고 있는 거 깜빡했어요. 안녕히 계세요. 이 말을 하고서 정류장 쪽으로 무작정 달렸다. 옆에 있던 회사원으로 보이는 아저씨 때문인지 그 아저씨는 더 이상 나를 따라오지 않았다. 이 일을 부모님한테 말하면 괜히 잔소리를 들을 것 같아서 나만의 비밀로 간직하기로 했다. 그러다 며칠 뒤에 엄마랑 밥을 먹고 있는데 엄마가 틀어놓은 TV 뉴스에서 뜬금없이 우리 동네 지명이 나오는 것이었다. 그 소리에 엄마와 나는 동시에 시선이 TV로 쏠렸다. 그리고 뉴스의 내용을 보고서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 동네에 유괴 사건이 발생했는데 범인이 일반 봉고차를 어린이집 차로 위장을 해서 아이를 납치했다는 내용이었다. 어휴, 진짜 세상에 별의별 사람 많다. 너도 처음 보는 사람이 차에 타라고 하면 절대 타면 안 돼. 알았지? 나는 식은땀이 흘렀지만 엄마의 말에 그냥 알겠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 우리 가족은 골목길 제일 구석에 위치한 집에서 외할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좁은 골목길로 들어오면 내 방 창문이 먼저 보이고 창문을 지나면 우리 집 대문이 나오는 구조였다. 창문 높이가 1m 정도밖에 안 돼서 우리 집에 누군가 올 때면 사람이 지나가는 게 내 방에서 다 보이곤 했다. 덕분에 음식 배달을 시키고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하고 있으면 배달 기사님이 오시는 걸 미리 알 수 있었다. 당시 나는 군대 가기 전에 용돈 좀 벌어보겠다고 밤 늦게까지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라 그날도 일을 마치고 새벽 4시 정도에 집에 들어와 잠이 들었다. 그러다 인기척이 느껴져서 잠에서 살짝 깨게 됐다. 누워있는 상태로 눈만 뜨고 창문을 보니 어느새 아침이 밝아 있었고 역시나 사람 2명이 지나갔다. 집에 외할머니가 주무시고 계셨기에 나는 누군가 왔구나 하고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대문 앞에 나가보니 이모와 친척형이 와 계셨다. 이모 안녕하세요. 형 안녕? 이모 갑자기 웬일이세요? 그래, 미우야. 잘 지냈어? 근처 지나가다가 잠깐 들렸어. 집에 할머니 계시지? 네, 주무시고 계실걸요? 들어오세요. 나는 이모와 친척형을 할머니 방으로 안내하고서 잠을 좀 더 자겠다고 양해를 구한 다음 내 방으로 들어와 다시 침대에 누웠다. 그렇게 잠이 들려는 찰나 몸이 약간 불편해서 자세를 바꿔 몸을 돌리려는데
갑자기 온몸이 굳은 것 마냥 움직여지질 않는 것이었다. 그러더니 유체 이탈을 한 것처럼 내가 자는 모습이 3인칭으로 보였다. 처음에는 이게 뭔가 하고 신기했다. 그런데 내 방문 쪽에서 블랙홀처럼 검은 무언가가 생기더니 점점 내가 자는 곳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 검은 것이 내 몸에 거의 다다른 순간 친척형이 내 방문을 열자 검은 무언가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하지만 내 몸은 누워서 자고 있고 나는 3인칭 시점으로 그걸 계속 보고 있었다. 친척형은 내가 이런 상황인 걸 알 일이 없으니 나를 깨우려는 듯이 내 이름을 몇 번 불렀다. 미우야 자? 형 심심해 놀자. 하지만 내가 일어나지 않자 나를 흔들어 깨우려는 듯이 형이 내 몸에 손을 대자마자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그런데 친척형은 온데간데 없고 나만 침대에 덩그러니 누워있는 것이었다. 뭐지? 꿈이었나? 나는 온몸에 힘이 빠진 채 침대에 멍하니 누워 방금의 일을 되새겨보고 있었다. 그때 인기척이 느껴지더니 내 방 창문으로 사람 2명이 지나갔다. 나는 누가 또 오셨나 하고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대문 앞에 나갔다. 그런데 아까 오셨던 이모랑 친척형이 서 있는 곳이었다. 나는 당연히 내가 자는 사이 이모와 친척형이 어디 갔다 온 줄 알았다. 이모, 어디 다녀오셨어요? 무슨 소리니? 우리 근처 지나가다가 잠깐 들렸는데? 네? 아까 형이랑 오셔서 제가 문 열어드리지 않았어요? 잠 덜 깼냐? 우리 방금 왔어. 잘 지냈어? 이모랑 친척형이 장난을 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외할머니에게도 가봤지만 외할머니는 주무시고 계셨다. 그날 나는 어떤 현상을 겪었던 걸까?